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국회가 폐쇄된 초유의 상황이지만 오늘도 저희 YTN 라디오의 여의도 중계석은 안전하게 열려 있습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뜨거운 정치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고요. 천공에 이어서 전임 의까지 줄줄이 사표를 던지는 의료계 제2차 총파업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가 이 시점에 필요한 상황인지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인 김동훈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간 뜨거운 뉴스만 뽑아서 알려주는 한이슈 주주총회에서는 건강 이상으로 사태설이 돌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소식도 알아보고요. 연예계 성희롱 논란도 김대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힘찬 꽃기 뉴스 가져오신 박철민 뉴스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태영 회장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권력으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대응했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중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라는 네네. 표현까지도 붙였는데요. 네.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김태영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대책이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이나 온라인 예배로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라면서 사랑제일교회 같은 문제가 되는 일부 교회들이 말을 한다고 듣는 곳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요.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보도처럼 충돌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고 오히려 교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교계가 방역과 예배 문제를 놓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언급된 내용만을 보면 이 브리핑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국회가 29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죠? 네. 폐쇄 조치 셧다운을 연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부터 셧다운, 가동 정지가 된 국회가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고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31일부터 업무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출입기자의 확진으로 국회 본청이 폐쇄됐고요. 상임위원회와 여야 공개회의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9월 정기국회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재창당 작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질이 또 불가피해졌고요.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열기로 했던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하기도 했고 지도부는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다행히 어제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요. 31일까지 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당도 비상대책회의를 취소했고 대신에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지금 차질이 불가피한데 9월 정기국회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일단은 여야가 정기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생 법안 등의 현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인데요.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이틀 정도 늦춘 10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후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공무원 2주간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했다는 내용. 네. 또 좀 어떤 내용입니까? 연일 경기도의 이런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예. 빠르고 강경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들의 대인 접촉 금지를 지시하였습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 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에 대인 접촉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 지사의 대인 접촉 금지 명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또 그 전에 그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죠. 네, 이건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린 예. 행정명령인데요. 예. 지난 18일부터 발빠르게 시행했죠.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사는 일각에서 나오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제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개인의 감염은 모두의 문제라면서 공적 통제와 강제가 불가피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린 건데 코로나19엔 예외가 없다. 정부의 불가피한 강경 조치 이해 바란다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또 이 긴 글에 이런 내용을 또 언급해서 저는 좀 눈길이 갔습니다. 네. 탈모와 장기 기능 부전 등의 후유증이 있다라면서 젊은이들에게 마스크를 써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까? 이게 일각에서 나오는 네. 주장인데 예. 이게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지사의 말처럼 모두의 건강에 달린 문제니까 이것을 또 인권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서울 지하철 2호선이었죠? 한 시민이 또 마스크 안 쓰고 행패 부린 일이 있죠. 네, 이게 예. 또 어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초기에는 시민들이 좀 자각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아침 출근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네. 있었던 열차 내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 마스크를 안 쓴 2명의 승객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서 맞은편에 있는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 일은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이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이 항의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는 장면이 있고요. 예. 또 말리는 주변 시민들에게까지 달려들면서 폭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승객도 참지 않으면서 주먹 다짐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네네. 승객들이 말리고 이랬지만 이 사람은 분을 못 이기고 지하철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네요, 정말. 예.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난동을 벌인 건데 경찰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걸? 다행히 이제 예. 지하철이 다음 역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예. 영무원과 경찰이 오고 나서 이 행패는 끝이 났는데요. 네. 경찰은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봤더니요. 지난 5월 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에 예. 경찰에 350건 정도의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300건이 넘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네. 주로 중장년층이 많았다고 하고요. 60대 이상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50대가 83명. 대략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이도 충분히 먹고 알만한 사람들이 더 많나요? 이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예, 네. 안타깝습니다. 자, 좋은 소식 하나 보죠. 박항서 감독이 어제 베트남 축구계에서 외국인 최초로 베트남 2급 노동훈장 받았다고 좀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오늘 금요일이고 계속 네. 제가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예. 이럴 때는 또 예. 이른바 국뽕이라고 하죠. 네. 네, 또 즐거운 소식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끌어올린 박항서 감독이 어제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베트남 2급 노동훈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축구계에서 외국인이 2급 노동훈장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은 겁니다. 박 감독뿐만이 아니고요. 예. 이영진 수석 코치와 김한윤 코치도 이날 베트남 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 2급 노동 훈장은 이제 외국인 최초지만 예.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훈장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다른 것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 감독은 이에 앞서서 2018년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준우승에 올리면서 3급 노동훈장을 받았고요. 또 박 감독은 또 2018년 12월 아세안 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정상에 올리면서 우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역사를 써 내려갈 예정인데요. 네. 박 감독은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힘찬 꽃기원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근데 뭐 목소리 별로 이렇게 큰 좀 그래도 똑같은데요. 잘 들리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자,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아, 역시 마스크 쓰고 계십니다. 예. 네,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저도 한번 쓰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예. 필터링 해도 목소리는 필터링이 안 되나 보네. 저도 한번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플라스틱 예. 가림막까지 있어가지고 네네. 방역은 저절로 되겠네요. 일단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하면서 당 지도부 전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사진 기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사실 큰일이 났는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설훈 의원께서는 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는 그날 서울대학에서 검진을 받는 예정이 있어가지고 예. 최고위 참석을 못했는데 네. 그 덕분에 오늘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안 그러셨으면 정말 오늘 이 여의도 중계석 국회는 셧다운됐지만 우리 라이튼 라디오 여의도 중계석은 계속 열고 있는데 예. 오늘도 잘못됐으면 닫을 뻔했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로 지금 격상해야 된다 이런 좀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여전히 아직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3단계 격상을 하려면은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이를테면 100명 이상이 예. 계속된다든지 네. 더블링 배로 넘어가는 네, 조건이 네. 있다든지 예. 이런 그 방역 수칙상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네.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나 곧 갈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400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 3단계까지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방역 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국민적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니까 네. 아직은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아니냐. 네. 이달 말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더 보고 그리고 내주 초쯤 결정이 나올 것 아닌가 한다면은 네네. 진정이 된다면은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고 예. 어쨌든 이건 방역 전문가들하고 국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 3단계 격상 조건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예. 매일 100명 이상 확진자 나오는 게 2주간 연속되는 거, 이건 이미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게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하는 거. 네. 이건 아직 안 생겼는데 그거는 앞으로도 생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400명 생겼다고 그다음에 800명 이상 생기고 그다음에 1600명 이상 생기고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그렇게 안 가도 사실은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지금 이 추세만 하더라도 심각한 상태라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그 더블링까지 나와야만 3단계 격상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 안 돼도 3단계 격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이제 관망 중인 상태 같고 예.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대한감염학회하고 응급학회 포함해서 감염 관련 10개 단체들은 빨리 해야 된다. 네네. 빨리 해서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더 심각한 사회 경제적 타격이 온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추석 전에 이거 확실히 잡아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또 전문가들이지만 중앙임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네. 정부 내부 분위기는 보니까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정 3단계 사실 3단계 격상되면은 국민들의 일상이 거의 뭐 수업되고 예.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 부담되면은 2.5단계, 3단계 예. 말고 2.5단계라도 네.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경제가 문제죠. 예, 예. 이게 거의 올스톱 되다시피 하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재택근무 들어가야 되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이 네. 재택근무 들어가게 되니까요. 경제가 뭐 멈춰선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도 물론이지만 특히 이제 중소상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는 하되 조심스럽죠. 네. 안 했으면 좋죠. 그러나 결과를 봐야 되니까 생명 인상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네네.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는 좀 더 봐야 될 문제인데 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것은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방금 조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바로 3단계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쪽으로라도 해서라도 어쨌건 뭔가 조금 더 눕혀서 이 상황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제 예, 그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네. 뭐 대기업, 공공기관 재택근무하면 근무는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뭐 식당, 뭐 미용실, 뭐 이런 뭐 그 PC방 이런 일반 서민들이 모여서 영업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니까 거기는 완전 직격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네네. 그럼 완전히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정부로서는 제일 큰 고민이겠죠.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거. 예. 오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400명 넘어가고 500명 선까지 네네. 간다면은 예. 이건 뭐 그 3단계로 가자 네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요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441명이 나왔었죠. 네, 341명인데 예.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합니다. 최소한 그보다는 좀 줄어들어야 줄어들어야 되죠. 되겠죠. 이게 보니까 들리는 소식에 보면은 뭐 이번 주 일요일 또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초쯤에 아마도 이 부분 어떻게 할지 좀 명확한 정부의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분분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이걸 이를테면 뭐 언제 할 것이냐 또는 대상을 뭐 전 국민 할 것이냐 또 선별 지급할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의견이 좀 같이 갈리고 있고요. 자, 두 분 입장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때 마찬가지로 저는 다 지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하에 뭐 50%를 할 거냐 70%를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뭐 무조건 따를 생각이죠. 예. 지급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대체로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느 선에서 자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툼이 될 것 같은데 1차 때도 똑같은 논란을 했거든요. 예. 하다가 결국은 이게 전원 다 지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구나 해서 전원 다 네네. 지급으로 갔고 예.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선방하기로는 1위로 선방한 셈이었거든요. 네. 그게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왔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1차 때는 이 재정을 세출을 줄여가지고 국가 채무 없이 국채 없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재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100% 아마 국채를 동원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비율로 해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OECD 평균이 110%까지 가는데 재정적인 여력이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가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써라 하는 이런 제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이 상황에서는 재난지원금을 2차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여야가 거의 같은 입장을 내고 있으니까요. 예. 큰 반대 없이 국채 발행했어라도 하자는 게 네. 일치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자를 것이냐. 네네. 여기 달렸다 봅니다. 조 의원께서는 아마 의견이 전체 지급보다는 뭐 선별 예. 지급 쪽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 예, 그 정부가 지난번에도 50%만 지급하자고 그랬다가 이제 정치권의 네네. 압박 때문에 70% 올렸다가 선거 직전에 100% 네네. 했고 지금도 정부는 굉장히 이 주저하고 있는데 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좀 전에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가 채무 비율도 있지만은 예. 이 상황이 이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네. 2차가 아니라 3차 지원, 4차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도 지원에 부담이 될 정도인데 네네. 또 지원해야 될 상황 오고 또 지원해야 될 상황 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때 되면 정부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완전 민생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 주자. 네. 이건 정말 한가한 고민인 거죠.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국가 채무 비율을 하고 다음 4차 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여력을 네네.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도 못 주고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안 필요한 사람까지 피해도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는 논의는 사실 저는 그거는 예. 정말 한가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지급한 것도 가구당 가구 원수별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상위 20%는 우리 가구 원수가 3.52명이고 하위 20%는 2.34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위 잘 사는 20% 돈을 더 많이 받아갔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나머지 상위 50%를 안 주면 정치적으로는 좀 인기가 네. 좀 예.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받아가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 안 받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90몇 %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본 거 보면은 네. 안 주면 또 불만이 있을 텐데 그거는 감수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네. 맞고 그거는 여야가 같이 공의하면은 정치적 부담이 여당에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야당에게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나머지 상위 50%가 더 그냥 주자 이런 결정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직이 맞다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아까 서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것이냐, 이제 그게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뭐 어떤 이 관련해서 또 어떤 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예.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금 보조금들이 뭐 예.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선별 지급이거든요. 네, 그렇죠. 다 주지 않습니다. 네, 지원 받아가지고 기준에 따라 심사해가지고 네.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정해가지고 해당하는 사람들만 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이렇게 판정하기 어렵다고 말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그런데 들고. 조혜진 의원께서는 그럼 소득 하위 50%를 선호합니까? 예, 50%까지 당연하죠. 지원하는 걸로. 예. 50% 지원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50%를 자를 때 심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예. 비용도 들어가고 그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1차 때 똑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50% 끌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이 가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부부는 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헛벌이와 양벌이 둘이를 놓고 보면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분들은 헛벌이를 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부분들은 둘이가 나가서 버니까 대상이 안 돼요. 수입은 누가 많으냐? 헛벌이가 많아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예. 근데 이러면 불합리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을 놓고 따질 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재산도 많고 많이 쓰는데 나는 네. 왜 못 받고 저 사람은 받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경제를
이 부양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는 다 같이 하는 게 오히려 경제 부양이 낫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제일 역성장이었지만은 제일 크게 성장했던 부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재난지원금의 덕분이었는데 그런 조건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저는 다 주는 것이 오른쪽 아니냐라고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왜 1차 때도 그렇게 똑같은 논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걸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전 제가 주장하지만은 여야가 함께 합의하고 그리고 재정당국이 바라는 대로 맞춰 나간다면은 그게 뭐 저는 다가 됐든 50%가 됐든 얼마든지 양보할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부동산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용으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 시세가 올랐지만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수입은 별로 없는 그런 가정에 그냥 정부에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세금 낼 수도 없고 집을 팔아야 세금 낼 수 있는데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조금 부동산 문제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 저는 그게 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서민 계층에게 줘야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줘봐야 그거 안 쓰고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 계층들은 그게 아쉽기 때문에 받으면 바로 씁니다. 써야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상위 50%에게 갈 돈을 하위 50%에다가 차라리 1.5배나 2배를 주는 게 돈이 더 빨리 돌고 경기 부양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여의도 중계석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대한의료협회 의협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좀처럼 정부와 합의 좀 찾지 못하는데, 자, 이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파업하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안 맞죠.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쟁점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그렇게 하면은 지역 간 의료격차가 굉장히 이게 큰데 이것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 비인기 전공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이 입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00명당 그 의사 수를 보니까요. 우리가 2.4명밖에 안 돼요. 한의사 포함해서. OECD 주도 국가의 평균이 3.4명인데 우리는 2.4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적습니다. 한 71%, 70% 수준밖에 안 되는데 대체로 보면 독일이 4.3명, 뭐 스웨덴 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추자면은 우리도 의료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의사분들은 이거 반대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이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지만은 그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대단히 안 좋죠. 그리고 내에서만 의사분들만 파업에 동조하자고 하는지 몰라도 또 동조하는 숫자도 극히 적어요.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은 의사 수를 늘려라. 지역 간 이 의사 편차를 줄이라. 지금 보면은 그 시에서 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여대를 졸업해가지고 계속 근무하는 비율을 보면요. 울산은 7%밖에 안 해요. 다 지방에서 다 올라와 그래요. 수도권 다 올라와 그래요. 그렇죠. 경북이 10.1%, 10명 중 1명만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안 와요. 다 그런 식이에요. 강원도가 13.8%, 뭐 충남 16.6%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다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되거든.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 지역에 있는 이 의료 인력들은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자. 졸업하고. 뭐 이런 장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반대가 심하죠. 그거는 왜 그 주인의 자유를 먹느냐. 뭐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의사분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다른 건 다 두고라도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서서분들이 파업을 한다? 이건 전장에 나갈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예. 파업하겠다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의료 입장에서는 전장이거든요, 이게. 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파업한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입장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합의했던 대로 합의했거든요. 예. 정부하고 의사분들하고 합의를 했던 건데 그 합의했던 대로 일단 정전을 하고 예. 정지하고 코로나19가 정리될 때까지는 뭔지 정리될지 모르지만 정리될 때까지는 이 파업을 중지해라.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논의를 계속하자. 이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한 대로 가야 하는데 그 전공의 쪽에서 틀어가지고 안 된 셈이죠. 네.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서른님께서는 적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파업을 중단을 하고 그때 이후에 논의를 다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 숫자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예. 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설령 이제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네. 늘리면 그럼 해결이 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 지금 문제는 그 의사 수 부족보다도 이 미스매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지방에는 네. 거의 초토화 비슷하고 예. 네. 산부인과도 없고 네. 소아과도 없는 시군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다 몰리는 그 지역적인 미스매치. 그다음에 분과도 그 보장성 분과하고 비보장성 분과하고 완전히 또 이렇게 너무 불균형되는 예. 거. 이런 미스매치가 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되고 네, 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인원을 늘려도 네. 결국 또 지방은 부족하고 또 보장성과 비보장성 부분의 불균형은 또 해결이 안 되고 네, 네. 그런 그 서비스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저는 근본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공공의료 인력 필요하고 또 의사 정원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이 시점에 의사들은 사실 군인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고 군인과 소방관은 공무원이니까 정부가 네. 명령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인이거든요. 네.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자기 돈으로 이제 일하는 자기 이제 그 개인으로 일하는 분들인데 네. 지금 국가를 위해서 지금 공적으로 헌신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지 예.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지금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저는 군인이나 소방관들하고 대통령께서 비교하신 거 보고 저는 이거는 진짜 이 의사분들이 의료진이 개인적 그 희생신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망각하신 거 아닌가. 네, 네. 정부가 그냥 지시하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조직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정말 좀 놀랐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 오히려 더 고맙다. 또 더 이제 격려하고 더 노력해달라.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전장에 나가 있는 말하자면 의용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네. 의용군들이 자발적으로 전선에 나가서 하는 의용군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뒤에서 속된 말 뒤에서 총 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네.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근데요,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분들이 참 의무 없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 시기에 뻥 터뜨려 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게 수정할 처리하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점에서 논의해야 된다.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의료법 59조에 보면은요. 의료법 59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게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예. 그럼 병원을 열어라면 열어야 합니다. 예.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의료법에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혜전 의원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병원을 열어야 합니다. 이러면 열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코로나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 의료개시 죄송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죠. 내려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2022년부터 해가지고 해마다 400명씩 의료인을 늘려나갑니다. 의사수를. 예. 그래가지고 10년간 4,000명을 늘립니다. 4,000명을 늘려가지고 그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가지고 10년간 특정 지역에서만 복무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장치입니다. 예. 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뭐 울산 같은 경우는 7%만 이 남아 있고 나머지 다 93%는 다 수도권 올라오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제 의사분들은 그러면 내 거주의전의 자유를 막는 거 아니냐. 내가 어디 가서 의료 행위를 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니냐. 이 부분 그 부닥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의료법상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공공의료와 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해마다 300명씩 늘려서 4,000명 가지고 그중에 3,000명은 이 지역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10년간 하도록 하는 이 장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새로 도입해서 의사 숫자도 늘리고 지역 격차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이거 국민들이 이걸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 시각에서 의사들이 자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그 사적인 업무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비상시에는 정부가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도록 그건 기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료 업무뿐만 아니라 뭐 철도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공적인 업무는 다 그 적용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10년 동안 근무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저 지방 출신으로서 지방의 현실을 보면 10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10년 지나면 다 서울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과도 또 특정 저 지방에 또 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또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파업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사실 이게 해당 안 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공공의료 의사 정원은 202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400명씩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들이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아무 직접적으로 이 제도하고 자체는 관계가 없는데 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데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 이제 분노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 카카오 택시 이런 데 도입할 때 정부하고 여당이 당사자들이라고 해서 그 다른 일반 택시 업계들하고 다 협의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혁신이라고 정부가 카카오 택시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업종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도입하면은 이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입는 계층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 놓고 이거는 또 당사자들하고 전혀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정부나 대통령은 이 안을 빨리 철회를 하고 코로나 방역 사태가 종식되고 난 뒤에 원점에서 정말 지방에 필요한 또 서민계층에 필요한 서비스가 뭐고 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이 뭔가를 다시 의논하고 그럴 때 또 의료계하고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빨리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조 의원께서는 일단 이 정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이걸 들고 나온 시점 자체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해가 안 돼. 왜 이 시점에서 저러는지. 근데 타다 이 경우에 택시 기사들은 서민층입니다. 생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고 의사분들은 고소득자거든요.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민들은 이 옳지 않다. 지금 우리 파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점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분들이 우리 손 놓겠다 그러면 국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정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억울한 점도 있고 우리가 분노가 차지만은 그러나 국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끝내놓고 하자. 이렇게 나가야 국민 박수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타이밍을 정하는 건지 이거는 의료계 지도부의 바보 같은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은 중지하자. 그러고 해야 되는 하러 가는 이 어리진의 지휘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타이밍으로 봤을 때 서른님께서는 지금 파업의 타이밍이 아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고 그 부분은 네네. 정부에 무린 예. 제공을 한 네. 열심히 지금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총을 갈긴 정부에게 할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야말로 네. 우리가 이 제도를 많이 고민해 왔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이걸 진짜 편기풍파를 만들어서 봉사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예.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까 처리할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방역에 열심히 좀 해달라. 이 정부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걸 계속 하라는 취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면은. 그 파업하게 만든 정부가 빨리 그걸 거둬야 되는. 아니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이 코로나가 시점에서 생겨나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코로나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의료 측에서 파업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옹호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파업을 합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제1선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 전쟁에서 못 나가겠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소리죠.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저 의사들을 뒤에서 총질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사들을 어떻게 총질을 하는 겁니까? 예. 파업하지 자, 말라는 건데. 자,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 나눌 또 의제가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만 워낙에 뜨거운 이슈라서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혜진 미래통합당 위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